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자, 칼빈주의 강연 세 번째 강연입니다. 세 번째 강연은 칼빈주의와 정치네요. 이 영상을 찍은 이 시점에서 대선이 끝난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정치가 한동안 한 반년 가까이 우리나라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뭐 근데 그때만 주는 건 아니죠. 늘 달궜죠. 맨날 달궜죠. 그리고 요새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 정치판에 교회 이름으로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질문해 보면서 읽을 만한 이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크게 이제 전제를 잡아줘야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는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모든 피조된 생명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역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파생된 세 가지 주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의 주권, 두 번째가 국민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주권, 그리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 이제 관심은 역시 이제 국가겠죠. 국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핍박받던 시기에는 국가가 약간 좀 교회 라이벌리하게 좀 느껴졌지만, 이제 사실상 국교가 된 이후에는 뭐 보호자, 교회 보호자 뭐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바뀌게 되고. 카이퍼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구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정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죄 때문에 정부를 제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국가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거기다 이제 뒀다라는 거죠. 일단 카이퍼는 국가를 굉장히 소극적 개념으로 봅니다. 꼭 필요한, 그리고 적극적 개념보다는 최소한의 역할, 이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균형 있게 치리할, 정치할 그런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아주 소극적 개념으로 국가를 보죠. 국가 권력을 인정하되 그 권력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다른 어떤 모든 사회 영역 위에 있는 어떤 중간적인 그 큰 권력을 가진 기관이라기보다 여러 가지의 조직, 그리고 사회, 그 구성원들의 구성 요소들과 평등선상에 있는 하나의 어떤 조직. 병렬적 관계라는 병렬적 관계로 보죠. 맞아요. 평등적 관계로. 분명히 이제 그렇다고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국가의 역할이 이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제 국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땅의 모든 정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네. 야, 그러니까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다른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가정도 뭐 교육도 뭐 여러 가지도 다 거기에 맞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네덜란드의 정치 제도와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 그 맥락 아래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자체가 그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독립전쟁 과정에서 그 오라니에 공, 그 가문, 나사우 백작이었던 오라니에 가문이 엄청나게 그 어떤 국민들을 통합시키면서 스페인을 몰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 가문이 이제 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 가문이 글쎄, 제가 자세하게 뭐 읽지는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이 어떤 공화주의를 이제 받아들이고 크게, 그러니까 무슨 혁명을 하고서 왕을 막 물리치자, 죽이자 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 수용해가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덜란드는 좀 그랬죠. 오늘날까지도 이제 네덜란드 왕가가 이제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입헌군주국으로서. 이 점에서 또 이제 그렇게도 그런 질문도 떠올려볼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제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제도라고까지 붙일 수 있는가, 거기에 성경적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에요. 그럼 성경적인 정치제도는 어떻게, 뭐라고 보십니까? 성경적인 정치제도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을까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라면 유일한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교회는 절대 군주 제도 안에서도 존재했었고, 지금처럼 이제 민주적인 제도 어디서든지 존재를 했었다. 교회와 맞는 유일한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화주의를 그래도 끄집어 들고 왔다라는 게
아주 대단한. 네. 아, 그렇죠. 네. 사실 그 원리는 뭐 우리가 전편에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장로주의라는 원리가 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의 제도에서. 네, 네, 네. 그 전에는 일단 어떤 교회 정치, 교회 운영 막 이런 거가 좀 강했다면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이게 아주 강하게 장로교가 거기에 이제 뿌리 내리면서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도 그게 강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고, 영국이 뭐 결국 인퍼군주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기 뿌리는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카이퍼가 계속 그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하는 게, 뭐 프랑스 혁명은 좀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미국 혁명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나라들의 혁명들, 말씀하신 대로 입헌군주 제도를 갖고 왔었던, 또는 이제 그런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됐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 기저에는 기독교식의 국가관, 뭐 정치관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고 있죠. 민주주의 발전에 기독교, 특히 이제 그 장로교주의로 대표되는 개혁교회가 큰 공헌을 했다라는 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주의의 이제 핵심은 뭐 그런 거겠죠. 그 왕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의 어떤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이제 운영을 하게 하되 견제 장치를 만들어 둔다. 여기 이제 공화주의의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선거입니다. 선거를 잘해야죠.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거. 재밌는 문장이 나와요. 여기 148쪽에 보니까 칼뱅은 자신의 사무엘서 주석에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자유를 주신 백성들이여, 여러분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선출하여서 이 호의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앞선 다른 책 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얘기인데, 교회가 온갖 음모론의 발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전 되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 교회도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어쩌려고 이러는가. 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 끈끈한 그걸로 이것들을 막 퍼뜨려내는, 음모론을 막 퍼뜨려내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 한동안 제 블로그에도 와가지고 지난 뭐 탄핵 국면에서 진짜 새벽에 막 그 댓글로 막 논쟁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건지. 뭐든지 다 그 렌즈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장 하나님의 원수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선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 얘기가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저는 귀전해 줘. 근데 듣는 사람도 그 원수를 지멋대로 이렇게 다 규정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 카이퍼가 이제 좀 좋게 보는 어떤 공화주의 이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에서 국가의 권력이 제한되고, 그래서 각 영역의 어떤 주권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요것들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한 크게 한 2개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혁명 정부,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이야기를 또 가져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가져온 이 정치 제도의 문제는 카이퍼가 보기에는 그건 하나님 없는 정부를 만들리는 것, 완전히 인간 중심의 뭘 만들려는 것, 그래서 거기서 그거는 설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독일 쪽의 문제는 오히려 이번에는 국가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국가주의적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헤겔이나 뭐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 이제 거두들 아닙니까? 국가의 어떤 절대성 뭐 이런 것들 주장해 가면서, 그 안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의 국민주권 이론에는 이제 무신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독일의 국가주권 이론 안에는 범신론이 있겠죠. 거기서 파생된 정부론, 국가론, 국가관, 이게 이제 당연히 문제시 보였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칼빈주의는 국민의 폭력이나 인간의 위대함이란 망상에 호소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권리와 자유를 정부의 높은 권위가 흘러나오는 동일한 원천,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끌어냄으로써 이 절대주의적 흐름에 하나의 댐을 건설했다는 영예를 받습니다. 이거 진짜 멋있는 문장인데, 이것도 명문이. 국가를 어떤 국민의 폭력이나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망상에 기초를 하지 않는다.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카이퍼는 항상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국가를 말할 때. 자기가 나중에 수상이 된 이후에도 뭐 그리고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 활동을 했을 때에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요 안에서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망상에 빠져 있으면 시민이 무조건 옳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앞에 두니까 국민이 뭐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국민 일반이 옳다는 건 어디도 없죠, 사실. 예. 그래서 이 권위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제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정치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냐면 몇몇 대표자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조장되고 확장되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커진 거예요.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은 국민의 뜻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뜻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국민들한테 강요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런가 보다 해 또 들으면서 뭐 사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념의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상이 돼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무조건 옳으면 이 사람들이 하자는 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또 안 되는 거니까. 이 장의 이제 후반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내지는 국가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또 보이네요. 정부는 영적 문제들을 결정하는 성령의 검이 아니라 상하게 하는 검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칼빈주의자들은 부권이 정부에게 수여되는 것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이 부권 요거 번역하는데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걸 가부장권이라고 해야 될까, 맞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가정처럼 국민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함부로 쥐흔들지 못해야 된다, 그걸 막 반대해 왔다, 그 이야기인 거죠. 국가가 가진 칼은 상하게 하는 칼이다. 여기서 상하게 하는 건 이제 악이 저질러졌을 때 그것을 제어하고 벌을 주고 통제하는 쪽, 거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이지 이거를 뭔가가 잘 되기 위해서 막 너무 많이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이거는 정치 제도로 또 보면 국가 사회주의나 뭐 이런 쪽으로 치닫는 것에 대한 경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도 뭐 러시아 정부나 중국 정부를 비판하잖아요. 카이퍼 벌써. 그게 사실은 그런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주의 이 자체를 이제 비판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너무 국가의 권한이나 국가의 역할을 너무 크게 보는 것도 확실히 무리일 것 같긴 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무리일 것 같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매달 연금 막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읽고 싶은 책만 읽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다 우리만 위해서 쓰나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또 뭘 하겠죠. 또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제가 늘 품는 거는 이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재정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 이상적이죠. 네, 그렇죠.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일을 국가가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또 약간 나이브하죠.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인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몫은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 물론 이제 국가가 특별한 사람들한테 좀 신경을 써줄 수 있죠. 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신경을 써주는 게 사람들. 같이 또 해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전 국민에게 어떻게 모든 것들을 경제적이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서브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전 요건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더 많이 살피게 되면 더 많이 들여다 보여줘야 돼요.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정부의 좋은 사람만을 잊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금. 예. 오직 자기 영달과 자기의 몸 편함과 뭐 즐거움만 취하려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카이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부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속속들이 다 책임지려거나 다 간섭하려거나 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그 개개인이 연결된 다른 사회들이, 뭐 그 사회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교도 뭐 학교 있고 뭐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그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 또 갈등이 없어지는 역할, 뭐 그걸 이제 법으로 또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예산으로 뭐 그렇게 연결해주는 역할로 충분하다.
사실 카이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 작은 정부론과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네, 작은 정부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 쪽에만 이제 너무 들어가 있는 거고, 카이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를 하면서 제한한다라는 그런 차이는 조금 차이점이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정치 부분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영역 주권이에요. 네. 카이퍼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이 영역 주권 사상을 각자의 정치 진영에서 다 갖다 쓰더라고요. 자기 입맛에 맞게. 코로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절에 대면 예배를 국가에서 못하게 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교회에서 영역 주권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서 국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에 이제 그 근거로 막 이걸 갖다가 쓰신 그런 경우도 봤어요. 물론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굉장히 또 위험한 잘못된 근거로 사용된 면들도 많거든요. 그 영역 주권이 카이퍼 사상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인데, 각각의 영역에 각각의 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국가고, 또 하나가 뭐고 이렇게 단체건 뭐건 간에 이것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유기체적인 사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그런 방식으로 다스려 오시는데, 모든 걸 다 기독교식으로 다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만들고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술적인 영역, 뭐 학문적인 영역, 뭐 예능, 스포츠적인 영역 다 있는데 스포츠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하겠어요? 예능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하겠어요?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영역이 가진 가치에 충실할 때 사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어떤 색깔이 입혀지지 않아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체계라는 거죠. 이게 영역 주권인데, 마치 영역 주권이 다 따로따로의 이 고유한 권한이 있으니까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전반부는 이제 정부의 권한에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면, 후반부 이제 교회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는 이 구절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교회의 주권은 자유로운 인격의 주권에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지닙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주권자인 교회는 이 영역 밖에 사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교회의 한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칼뱅이 제네바에 있을 때 그 이제 출교의 그 권한을 누가 갖느냐. 칼뱅은 이제 목사들이 모여서 목사 장로들이 당회에서 그걸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부 이제 제네바시 정부에서는 제네바시 위원회에서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약간 이제 경계가 흐트러진 거죠. 이제 교회 출교는 분명히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권징인데, 그걸 그렇게 정부와 연결시키면 시민권과도 연결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교회의 주권은 교회 내의 일로 한정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 요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국가를 볼 때도 사실 이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한 역시. 자꾸 이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서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다 이 진짜 사탄과 이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사실 신앙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 행위고 이념의 행위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진짜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이념과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이권이 있고 맞아요.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고 세속적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돈 욕심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가 시금석인 것 같아요. 태반은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게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옳은 가치냐, 가장 기초적인 게 저는 재정이라고 보거든요. 재정의 투명성. 재정이 투명하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걸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뭐 우려가 되고 있는 어떤 뭐 이런 모임들, 뭐 집회들, 단체들 봤을 때 그게 잘 투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실 너무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도 지하철에서 옆에 웬 할머니께서 이어폰을 안 끼고 쇼츠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를 또 이렇게 담은 그런 쇼츠를 또 보시면서 나 들으라고 이렇게 볼륨을 키워 놓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이 장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나 한계,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와 한계 같은 것들도 두루 좀 생각하면서 이 3장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